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해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장 5월 9일에 도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우리가 2주택 이상 주택을 소위 말해서 많이 보유하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처분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세율에서 20%의 중과 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3주택인 상황에서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세율을 30%의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거,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다시 중과 유예가 종료됨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유세와 종부세에 대한 개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공정시장가입 비율 현재 60%입니다만 이 비율을 지난 전 정부였죠. 2021년 이후 최대 현실적으로 95%까지 상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보유세에 대한 부담, 향후 5년 동안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보유세에 대한 부담, 내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비단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상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본공제금액 1주택자라면 12억 원,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기본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만 이런 공제 금액도 현실화에 맞춰가지고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을 할 때 과세 표준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현재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분류를 해서 일반 세율보다 중과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좀 축소를 해서 주택을 2개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개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보유기간이 15년이 지나면 내가 매년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서 내가 양도하는 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이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달리 가져가죠. 보유기간은 최대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40%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고요. 그리고 거주기간은 내가 10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역시 40%의 공제 한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양쪽 모두 10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아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공제 규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직접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이 강남에 또는 이 서초동에 있는 아주 값비싼 고가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내가 보유기간만 한다고 해서 10년 이상 최대 40%의 공제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대비 어떤 실익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도시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기사를 공유했는데 보유세 인상 카드가 검토될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공급, 대출, 그다음에 세금인데요. 지난 6.27 대책, 작년 6월 27일 날 대책이 발표됨으로써 대출 효과는 분명 건드렸습니다. 현재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가 40%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한도로, 그리고 15억에서 25억인 경우에는 4억 원을 한도로,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 대책으로 인해서 2030년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부 입장에서 주택시장을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카드는 세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3월 중순에 2016 서울의 자치구별 공동주택가격 공시가액 변동
적용률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2025년 대비 24% 이상 공시가액이 높아지고요. 서울 전체를 봤을 때도 약 18%가량 공시가액이 높아질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주택수가 2개 이상, 소위 말한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월 9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택수를 정리하고 소위 똘똘한 한 채만 들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남은 4년 동안 그냥 버티자라고 하는 전략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지난 2017년 이 파리 대책부터 해서 2020년 710 대책까지 양도세 중과도 적용이 되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가 넘게 적용받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국면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버티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버티겠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택을 팔든 아니면 그대로 버티든 개인적인 영역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주택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살펴볼 것이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 소위 말해서 쉽게 이렇게 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 향후 5년 동안 기준 시가 비율이 매년 10%씩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남은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내가 부담할 종부세와 보유세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드시 좀 계산을 해보시고 이 주택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이번에 정리를 좀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유예된 중과제도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다주택자 대안과 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전략은 버티기보다는 선별 정리가 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팔기로 확실한 주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 중과 5월 9일 전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1순위고요. 다만 이제 지난 2월 10일이죠.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도자료가 발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전에 양도를 하면서 이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4개월 이내 주택을 최종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이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실거주 같은 경우에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게 되면 법상 원칙적인 실거주 요건을 갖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로 조정지역으로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이외에 서울의 전체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서는요. 추가적으로 이 양도세 중과 그리고 실거주 유예 기간도 종전 4년이 아니라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거래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인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 주고 있는 지금 현재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실거주 유예 기간과 지금 세입자의 자녀 임대 기간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죠. 거래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개정안에 따라서 2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대 기간이 자녀 기간까지는 실거주를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최대 언제까지 2026년 2월 12일로부터 최대 2년, 다시 말해서 2028년 2월 12일까지는 최대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과 유예가 종료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무조건 버티기보다는 1주택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양도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남은 주택 하나를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주택 수가 2개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특례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양도세 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 법에서 11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동거복령이나 혼인을 통해서 내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요건, 특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크게 3가지 내용의 2주택이지만 1주택 특례 요건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고 최대한 12억 원의 기본공제 플러스 내가 보유기간이나 세대주의 나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유 단계에서 낼 세금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낼 세금에 대한 특례 요건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매물은 세금 회피형 매물로 봐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상당 부분은 세금 회피형 이 물량이 많지만 지금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세금에 민감해서 소위 말해서 세금이 무섭기 때문에 주택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부가 양도세 중과유예를 종료를 공식화한 뒤에, 그러니까 2026년 지난 1월이었죠. 1월 중순만 하더라도 5만 6천 건의 매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3월 중순에는 약 7만 6천 건으로 매물이 더 실제로 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6년 서울의 공동주택가격 공시안을 발표되고 나서는 3월 20일 불과 5일 사이에 시장에 내놓은 물량이 8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가세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많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고가주택의 밀집 지역에서 시장에 내놓은 매물량이 매우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최근 매물량 증가는 세금에 민감한 이런 매물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매물들이 모두 세금 정책으로 인한 공포성 투기 매물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부동산 통계 자료를 보면 2026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의 전체 매매 주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 정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고가이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의 세금과 규제에 대한 민감한 보유자들이 먼저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절세를 목적으로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했다가 오히려 세무 리스크에 놓일 수도 있을까요? 우선 요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 단계에서 자금 출처가 얼마나 투명하게 수면 위로 입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총 2번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을 하고, 이 허가를 받은 뒤에는 본격적인 부동산 계약, 본 계약 당시에 2차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총 3군데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부동산이 속하는 관할 지자체, 두 번째는 부동산원, 그리고 마지막 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과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정합성, 가족 간에 특히 저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정합성을 먼저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거래 없이 가족들 간의 직거래로 거래를 했거나 혹은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 대비 30% 정도 싸게 소위 말한 저가로 거래를 했거나 혹은 그 주택에 이미 근저당 담보가 있는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을 자녀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저가 양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가 양도 이후에 그 은행 대출을 부모님이 몰래 자녀 대신 상환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사후적인 관리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서 한 번 더 나아가가지고 그 출처가 된 자금, 소위 말해서 자녀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그 빌려준 금액에 대한 출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출처가 결국에는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발생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병원 또는 사업체에 대한 매출 누락이나 현금 거래 누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파생이 돼서 더 넓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본인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 또는 나의 사업장과 관련된 운용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이 대출의 성격도 함께 보기 때문에 특히나 가족 간의 저가 양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때 이 대출에 대한 성격도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증여인 가운데 50대, 60대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간에 주택을 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 내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증여세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취득세 부분,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내가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몇 %이지라고 모르실 거예요.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4%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내가 최대 3배가량 더 많은 취득세 중과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증여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택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3.8%가 적용이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4%의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모님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2주택자 이상이고 그리고 부모님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으면서 공시가액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자녀의 주택 수와 상관이 없이 증여자 부모님의 주택 컨디션에 따라서 자녀는 최대 13.4%의 아주 높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 면적 전용 면적 기준으로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4%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8호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취득세율뿐만 아닙니다. 이 취득세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다가 취득세율을 곱해서 내가 납부할 최종적인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 역시 일반적인 기준 시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이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과 같은 시세에 준하는 아주 높은 과세표준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세표준도 시세 기준으로 아주 높게 적용이 되고 취득세율도 일반 세율보다 3배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내가 증여세는 오케이 이 정도 증여면은 내가 주택을 가져올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취득세에서 2억 3억 정도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 이런 경우에는 저는 취득세 때문이라도 아파트를 가져오는 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무사님 그러시면 가족 간에 돈을 주고 사는 저가양도는 이게 증여가 아니니까 취득세 중과가 없겠네요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2026년 1월부터 올해부터 바뀐 점이죠. 바로 어떤 겁니까? 저가양도를 할 때 법상 기준 금액 지금 3억 원과 시가의 30%를 곱한 금액 중에 적은 금액만큼 이 금액을 특수한 개인 간에 저가양도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저가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세의 30%인 3억과 그리고 3억 중에 적은 금액 일단 같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0억에서 3억을 뺀 7억에 대해서 이 자녀가 시세 대비 싼 값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런 저가 금액 이상으로 혹은 더 적은 금액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거래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증여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역시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세율이 그대로 저가양도에서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데 반드시 고민해볼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문제 삼지 않는 가족 간 계좌이체 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대부분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 과거의 증여 당시 살아생전에는 증여 당시에 걸리지 않았던 세금 문제들이 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과거 10년치 통장 내역을 봤을 때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상속세 세무조사 아주 많이 기준점이 촘촘해졌어요. 건당 1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 인출하거나 혹은 계좌 이체를 한 거래는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적금으로 단순히 이동된 게 아니라면 이게 상속인 가족 간에 사전에 증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조금씩 내가 현금을 인출하든 계좌 이체를 하든 낮은 금액으로 꾸준히 이 상속인들한테 미리 증여 목적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라면 거의 대부분 사전 증여로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일단 주고 나면 10년은 건강히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고액현금 보고 거래라고 해가지고 1일 입출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다가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보고되는 거래 자체가 국가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렇게 소명 대상인 거래가 여러 차례 누적이 될수록 과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나중에 효과적으로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따져보면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금 이동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거래가 내가 증여 목적을 가진 거래인지 아니면 비과세 거래인지 거래 형태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세금 문제 저는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말 보고가 되는지 어떤 방식이나 금액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증여를 의도하고 가족 간의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증여 목적이고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낼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분명 증여 거래가 아닌데 내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같은 비과세 금액인데 사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금액을 줘도 되는지 받는 입장에서도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죠. 친구들의 생활비나
자녀들 학교 또는 학원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한 평균 생활비는 월 평균 300만 원인데 우리 집은 600만 원이다. 그러면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초과되는 300만 원은 이게 과연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아마 많이 하시는 걱정일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세금 문제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비 같은 비과세 금액은 절대로 어때요? 과세관청, 국세청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반드시 생활비로 사용을 하는지 그 거래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이용을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내가 생활비나 병원비를 사용을 하고 그 내용대로 다 못 쓸 수가 있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남는 금액을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내 예적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생활비로 쓴 게 아니고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별도의 자산을 형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양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제가 항상 예시로 드리는 게 멀쩡하게 부모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을 모두 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의 부양 의무가 있다 없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는 거래 형태 또는 거래 금액과 크기에 상관이 없이 증여세로 과세한 선례가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 소위 말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금액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올해 1년치 생활비 5천만 원, 1억 원을 그대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무서에서 봤을 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봐야 생활비로 썼는지 병원비로 썼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과세 금액은 월 단위로 혹은 주 단위로 하셔가지고 소액으로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재산 공제 범위 이내라도 직접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세금 신고 목적이든 혹은 다른 목적이든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세금을 내기 위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 재원 마련이 굉장히 투명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결국에 국세청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샀는지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무슨 돈으로 그 시드머니가 과연 본인의 자력으로 형성된 자금인지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금액인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세금이 나오지 않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증여재산 공제 범위 배우자 간에는 6억 그리고 성인 자녀라면 최근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인 자녀라면 역시 10년 동안 2천만 원 공제 범위 내에서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내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한번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내가 주식 증여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내가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결과적으로 이 자녀가 이 투자 수익을 받아서 내가 본격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 운용 이후에 발생하는 이 자산 증가분은 이 자녀가 온전히 다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을 정하는 효과가 바로 증여세를 신고한 그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증여세 신고 무조건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가족 간 송금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이 세금과 관련된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이런 정보 전달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보고 오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다 세금으로 추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세무사님이라고 이런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원칙 세 가지만 좀 잘 지키시면 세금 문제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여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좀 더 목돈으로 빌려주고자 금전대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좀 쓰시길 바랍니다. 이 차용증 관련해서도 정말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법적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집에서 밥 먹다가 쓰는 것도 차용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 어차피 차용증 이거 법적 서식도 없는데 굳이 써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반문하죠. 이거라도 안 쓰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반드시 쓰시고요. 이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나 원금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언제 상환할지 매년 정해진 날은 언제인지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분과 돈을 빌리는 분의 금융 정보 내역을 다 기재를 하셔가지고 차용증을 쓰셨다고 하시면 그 이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게 용돈 목적이든 아니면 차용거래 목적이든 원리금 상환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내역을 남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빌리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2030 물론 제 나이도 30세 후반
일반이긴 합니다만 이 사회초년생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설령 아주 힘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향후 내가 받을 월급이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용증을 썼는데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자녀는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발은 차용거래로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어느 순간 증여거래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 원금 상환 기간을 너무 무리하게 길게 잡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차용증을 잘 썼는지 저한테 확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차용증 내용을 봤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원금 상환 기간이 부모님이 나이가 언제까지 120살까지 살고 계셔야 이 원금 상환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현재 부모님의 나이가 고령인 경우 특히 80세 이상인 경우라면 가급적 원금 상환 기간은 10년보다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은 이 차용증에 대한 정합성,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 상환 기간도 무리하게 길게 가져가는 건 이 차용증에서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TM으로 인출한 뒤 현금을 모아뒀다가 자녀에게 한 번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좌 이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10년치 소급해가지고 거래 내용을 확인했을 때 거의 99% 이상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생활비 같은 비과세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 당시에 돈을 지급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90% 이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 플러스 거기다가 증여세와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미처 납부하지 못한 가산세 부분까지 함께 삼중으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지 않을까, 검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세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은 아니지만 미리 내가 과거에 소급해가지고 증여를 통해가지고 상속을 미리 받았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살펴보면요. 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가고요. 사망일 전 2년 이내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현금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그 사용처가 어딘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남아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금융거래라고 하는 것은 워낙 개인적이고 폐쇄성이 짙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하고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부동산은 대략 어디에 있는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금융거래 내역은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금 인출했는지 계좌 이체를 했는지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피로감이 들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출처로 소명을 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80% 이상은 소명을 해야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속으로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명을 과연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결국에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이런 거래 데이터가 누적이 될수록 나중에 상속세로 넘어갔을 때는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나중에 계좌에 넣게 하면 자금 출처 소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국세청에서도 이런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사전 증여 결정 정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흔적이 없으니 이게 안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중에 현금의 원천과 가족 간에 이렇게 현금 거래를 하게 된 경위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합당한 소명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라면 그 송금일, 송금일자 그리고 송금 받는 사람 그 내용이 다 남지만 현금은 사실 누구에게 얼만큼 지급을 했는지 어떤 용도대로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를 또 그 현금을 왜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용도 입증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그 현금을 자기 계좌에 집어넣어서 부동산을 사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재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집에 있던 돈이기 때문에 내가 내 계좌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내용은 굉장히 부족한 소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인출 내역 보관하게 된 경위 현금을 집에다가 보관하게 된 경위 그 자녀 입금 시점과 입금 이유에 대해서 모두 맞물려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짐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도 흔한데요. 부모를 건너뛴 지원은 세무상 더 까다롭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 내가 있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내 자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나의 손자 손녀가 되겠죠. 이런 손자 손녀에게 이 조부모가 직접 증여를 했을 때는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기 때문에 할증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우리가 증여 세율이 지금 현재 10%부터 20, 30, 40, 50%까지 5단계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내가 각 증여 단계마다 적용받는 세율에서 기본적으로 30%가 할증이 된다는 뜻이고 또 심지어 이 증여받은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내가 주는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대를 건너뛴 증여 절대로 하면 안 되냐라는 것은 또 틀린 말일 수가 있어요. 절세 목적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자녀에게 많은 증여를 이미 해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여재산 가액 그리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1억을 더 증여를 하게 되면 그 1억 중에 절반이 세금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차라리 자녀에게 내가 이미 많은 충분한 증여를 해줬다면 세대를 건너뛰어서 할증을 받더라도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면 어때요?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증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부터 아주 낮은 세율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역시 손자 손녀에게는 성인 손자라면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라면 2천만 원까지 새로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세율, 할증 세율을 감안하더라도 더 절세 가능한 금액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부모, 바로 나의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만 해당인데요. 법적인 상속인, 나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한테 최근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은 미리 상속한 걸로 봐서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 상속인 이외의자, 대표적으로는 손자, 손녀, 그리고 사위 며느리가 되겠죠. 이 법정 상속인 이외의자는 사망일로부터 10년치 거래한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사망일로부터 5년까지만 사전에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이고 추가로 내가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이라고 하는 내가 긴 기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향후 5년만 내가 건강하게 가족들과 잘 지내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이후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이점에 있어서 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준 뒤 문제가 생기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차용과 증여는 어떤 기준에서 갈리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차용증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처럼 내가 움직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이 국세청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가 이게 차입금으로 인정이 되게 되려면 제3자 사이, 소위 말해서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린 것처럼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만들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장 중요한 대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용증을 썼지만 비록 내가 그 내용대로 이자를 주고 있지 않거나 만기나 상환 약정이 허술하게 어느 순간 진행이 돼버리면 그 내용은 증여거래로 충분히 180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설령 차용으로 내가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율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이자율, 지금 현재 연 4.6%죠. 4.6%보다 낮은 이자율이거나 아예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차용거래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용증만 쓰면 끝이 아니라 그 계약 시점부터 이자나 상환 내역이 그 이후에도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용증과 증여는 분명 그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자녀에게 돈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이 거래가 내가 증여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래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 거래인지 스스로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처음에는 내가 증여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나중에 세금이 무서워서 어느 순간 이거는 증여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라면 증여세, 그리고 대여라면 차용계약부터 이자, 그리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까지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부터 미리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여세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은 사람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게 있으면 매번 증여를 받았을 때 과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9년 11개월 전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1억 원을 현금을 증여를 받고 최근에
1년에 어머니로부터 다시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법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때요? 같은 부모님이고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총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여재산 공제, 부부간에는 6억, 그리고 자녀간에는 성인 자녀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만, 이 증여재산 공제 역시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하는 게 아니죠. 10년을 주기로 10년마다 공제 금액이 새롭게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한두 번 정도 증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3번, 4번 더 많은 증여를 받기 위해서 3번, 4번 더 많은 증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증여세 부담이 누진되고 합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증여세 특징도 함께 알고 계시면 가족 간의 증여를 할 때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거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매년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 직전에 치러지는 만큼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화두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벌써 작년이죠. 작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크게 2가지 내용이 언급이 많이 됐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남은 배우자가 있을 때 이 배우자가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 상속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살고 있는 집을 부득이하게 팔고 내쫓기듯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 좀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자 상속 공제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기본 공제 금액이 5억 원이죠. 이 5억 원을 당시에 10억 원으로 높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 금액, 거주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일괄 공제 금액 역시 8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우자 공제를 높이는 부분 그리고 일괄 공제 금액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올해 7월 세법 개정안 또는 이후에 연말 세법 개정안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종부세하고 보유세에 대한 개편입니다.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을 다 더했을 때 공시가액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죠. 현재는 69%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6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전전 정부처럼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실화 시세에 맞춰가지고 80% 혹은 90% 이상 더 높일 가능성이 현재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공제 금액 지금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그리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의 기본공제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보유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공제 금액을 좀 축소하는 그런 안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역시 과세 표준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3주택 이상자부터 다주택자라고 보고 일반 세율이 아닌 별도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을 3주택이 아니라 2주택 이상부터 적용을 하고 과세 표준 구간도 12억에서 20억 사이의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좀 더 그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만든다면 이 주택을 보유하는데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축소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죠. 표 1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 표 2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따라서 내가 비거주 목적의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이 10년만 지나면 최대 40% 이상의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5년 이상 30% 한도인 공제율보다 너무나 많은 과도한 세제 혜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현실에 맞춰가지고 보유 공제율을 줄이거나 혹은 거주했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받도록 그런 개편안이 당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다가오는 5월 9일 현재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 그리고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방향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은 향후 5년 동안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 대해 주택수를 가져갈지에 대한 전략은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양도세 부분, 보유세 부분 그리고 증여세와 저가양도 더 나아가가지고는 기노브로 봤을 때 나의 상속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가족의 세금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